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 아주 좋은 반응이군요. 바로 오늘 우리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올림포스 국어 가장 첫 단원 문학의 눈뜨다 선생님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것은요, 문학인데요. 문학의 개념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말과 글로 형상한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도에 선생님과 논술 시간에 실제로 소설을 한번 써본 적이 있죠? 맞아요. 우리 같이 작년도에 소설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소설을 썼을 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야.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는 경험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쉽게 떠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경험의 가치를 누가 부여하는 것일까요? 바로 작가가 작품에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아, 이것이야말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전달했을 때 가치 있는 경험을 예시로 말과 글로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술을 이제 형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바로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 그리고 말과 글로 형상화에다가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의 속성은 총 3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은 내용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형식적 측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표현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 측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문학작품,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말과 글로 형상한다 그랬죠? 내용적 측면은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경험. 형식적 측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 예술입니다. 언어 유희 아니에요. 언어 예술입니다. 표면적 측면은 바로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형상화.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보면은 인간의 삶 가운데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소재로 한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을 쳐줘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개인의 특수하고 가치 있는 경험 가운데 보편성이 있는 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라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경험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 가치는 누가 부여한다 그랬지? 작가가 부여할 수 있다 그랬었지?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우석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한 변비가 있었는데 우리 열흘 만에 우석이가 쾌변을 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석이한테는 상당히 시원한데? 그쵸.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치 있는 경험, 가치를 부여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보편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성에 대한 설명,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대변을 보는 일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죠. 일상적인 소재죠. 하지만 이게 가치를 부여하려면은 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 그냥 막연하게 오랜만에 대변 봐서 좋았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에 가치를 부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인의 가치 있는 경험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예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술 했을 때 떠오르는 거. 미술! 좋아요. 미술. 또? 음악 아주 좋습니다. 음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무엇이에요? 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미술을 보면은요, 미술은요, 우리가 직접 무엇을 봐요? 미술품을 보죠. 그쵸? 그래서 시각적 자극을 통해 가지고, 시각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얻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 그치?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미술품 참 멋지다 하면서 이 감각을 시각적으로 직접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은요, 우리가 뭘로 들어요? 그렇지, 귀로 듣죠.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청각을 자극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문학은요, 문학은 우리의 감각을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극한다는 포인트에다가 또 이렇게 형광펜을 표시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제 배워볼 것은, 문학은 우리의 감각을 간접적으로 자극을 한대. 그런데 이 문학의 성질도, 문학의 속성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형상화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형상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불 한번 켜줄 수 있을까요? 네, 뒤에 불 한번 켜주십시오. 자, 형상화란 무엇이냐? 불 다 켜세요. 자, 형상화란 무엇이냐?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랑,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정,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쵸? 용민이라는 친구가 성우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석이를 더 좋아하는지는 티가 나요? 티가 나지 않아요? 맞아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추상적인 것을 형상화하라 그랬을 때 100이면 100, 10중 8구.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아 사랑을 한번 형상화해볼까 하면서 A4 용지를 나눠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트. 맞아요. 기가 막히네요. 하트를 그려요. 이렇게. 하트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선생님. 제가 형상화한 거예요. 라고 보여줘요. 이것은 형상화라고 보기에 어려워요. 왜냐면 사랑은 영어로 뭐야, 얘들아? 그렇지. 러브죠. 러브가 되고 지금 이 모양은 무슨 문양이에요? 그쵸. 하트 문양이에요. 하트 문양은 영어로 하트. 이 의미는 뭐지? 심장이죠. 그쵸.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쿵쾅거린대. 우리 사랑에 빠져본 친구들은 경험을 해봤겠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심장이 뛰니까 그 심장의 모양을 분떠서 하트라는 모양을 만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관습적 상징입니다. 형상이라기보다는, 형상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문학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형상화를 하나요? 자, 볼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직설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언어로 정제하고 다듬어가지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나 성우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 성우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문장만을 봤을 때 성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친구가 성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느껴져요?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 이거를 지우고, 사랑을 지우고 하트로 했을 때는 더 그렇겠죠. 우리가 문학적 형상화는 무엇이냐? 문학에서 얘기하는 표현적 측면의 형상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우를 사랑해. 나는 성우를 볼 때면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손이라도 닿을 때면 뱃속에 나비가 돌아다니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서술자는 나 아니야. 나 아니라 서술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서술자는 성우를 볼 때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한대. 왜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갑작스럽게 순간 맞닥뜨리게 되면은 헉 하면서 정말 심장이 멈출 듯이 막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손이라도 닿을 때, 스치기라도 할 때면은 뱃속에 나비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어떻다는 거야?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성우가 진짜 무섭거나 아니면 성우를 정말 사랑하거나, 그쵸? 근데 만약에 무섭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할까? 아니죠. 정말 무섭다면 온몸이 떨렸다. 혹은 막 식은땀이 흘렀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뱃속에 나비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긴장이 됐대. 여기에다가 뒤에 이어가지고 문장이 몇 개만 더 붙여지면은 이 친구가 성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방적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상호 사랑하는 관계인지도 알 수 있어.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 뒤에 문장에다가 성우가 오늘 아파가지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대. 그래서 이 서술자가 문자를 보낼까 말까, 성우한테 괜찮아? 문자를 보낼까 말까 걱정을 했다는 거야. 아, 그러다가 괜히 성우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문자를 못 보냈대. 그럼 이거는 서로 상호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짝사랑이야? 그렇지, 짝사랑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서술자가 성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고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일상적인 언어로 딱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보면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바로 형상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다시 불 한쪽만 꺼주시고요. 선생님 이거 빔 한 번만 다시 칠게요. 이 문학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요소는 바로 내용, 그리고 형식,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 자, 요 PPT를 한번 내려볼까? 교재를 한번 이동해서 볼까요? 내용을 보면은 문학작품 속에 담긴 가치 있는 경험, 작품에 구현된 정서나 사상, 그리고 사건, 주제 등이 작품을 이루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학작품을 쓰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의 주제, 그게 바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의 문제의식이나 가치관, 세계관까지를 다 내용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작가가 그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이 이야기, 서사를 진행시킬 가치 있는 경험까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냐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우석이도 언급하고 성우도 언급을 했으니까 자, 이번엔 재현이로 언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재현이가 청소년 시기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하게 되는 성공 일대기를 이제 소설로 적어 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는 것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는 엄청 오늘날의 현대사회, 세태를 비판할 이 풍자소설, 그리고 세태소설을 한번 써볼 건데, 이 세태소설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시간을 역행해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쓰는 역순행적 구조와, 그리고 순행적, 일기처럼 시간의 흐름이 시간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순행적 구조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 순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마다 친구들의 생각, 나는 역순행이 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는 순행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도 있어요. 이런 구성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문학적 기법, 1인칭 주인공 시점, 혹은 1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2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전능하게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게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할지, 그리고 이 이야기, 서사의 구조, 사건에 일어난 이 상황을 순행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말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늦잠을 자게 됐는데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점심을 먹고 영화를 한 편 본 다음에 학원으로 등원해가지고 학원에서 이 해담 선생님의 재밌는 굿비 비문학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진쌤의 재미없는 이 올림포스 국어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한숨이 폭폭 나왔는데,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도착하니까 엄마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치킨을 사주었는데, 이 치킨을 맛있게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카톡을 하다가 어머니가 잠들 것 같았을 때 PC를 켜가지고 몰래 발로란트를 한판 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거 뭐야?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일을 굉장히 순행적으로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로 순행적 구조, 그리고 역순행적은 사건의 시작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꼬리를 물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역순행적 구조가 있고,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는 액자식 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다 형식에 해당한다는 거. 표현은 아까 선생님이 형상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일상생활에서 쓰던 표현을 정연하여 다듬어서 정제해가지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발상의 참신함과 표현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추구하는데요. 만포중학교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에서 눈물이 난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근데 입에서 군침이 나온다는 표현을 우리 너무 감동하면 눈물 나잖아. 그치? 맛있는 음식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입에서 눈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죠. 그쵸? 이렇게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더욱 도움이 되겠지? 그렇지?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런 것들이 형상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표현적 측면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문학의 내용, 형식, 표현에 대한 3가지 요소까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운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학작품의 유기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에서는 이 문학의 3가지 요소, 바로 내용, 형식, 표현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친구들은요,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밑줄 한번 가볼게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형상화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표현을 사용해서 작품을 쓰게
쓰게 됩니다. 내용, 형식, 표현의 상호 유기적 관계. 자, 상호 유기적 관계.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다 첨예하게 엉켜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야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필기가 끝났다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잠깐만 교재 보지 말고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짜잔짠. 자, 절대 교재로 보지 마십시오. 자, 절대 교재 보지 말고 여기를 한번 볼게. 자, 1번입니다. 땡땡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말과 글로 형상화한 글이다. 이 1번의 빈칸, 재현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문학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떠한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습으로 그려낸 것을 용빈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작품 안에서 내용과 형식 그리고 표현 요 세 가지가 문학의 3요소였잖아. 세 가지의 요소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석 안 보기로 했는데 이미 봐버렸네요. 긴장하셨나봐요. 이럴 때는 윤우 무슨 관계에 있어요? 상호 유기적 관계. 네, 상호 유기적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상호 유기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학작품을 함께 배워볼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문학작품 바로 박두진의 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박두진의 해. 선생님, 저는 배워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안 배웠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배우니까 더 재밌게 배워볼 수가 있겠네요. 와! 자,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지금 사음보의 사음보가 반복되고 있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쵸?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자, 해라는 것은요, 어때요? 밝죠? 그쵸? 그래서 해는 광명, 평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시 안에서는요. 그쵸? 그런데 맑게 씻은 얼굴, 해가 얼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해는 얼굴이 없어요. 자연아, 해는 세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법이 쓰인 걸까? 그렇죠.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의인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잠깐만. 해는 밝은 이미지죠. 그런데 어둠은 물어봐서 뭐해? 어둡잖아. 부정적 시어에다가는 우리가 세모 한번 쳐볼 거예요.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이글이글이래. 귀여운 소리가 나네. 이글이글에다가 물결 표시 한번 해보고요. 앳된 얼굴. 자, 여기에서도 지금 또 해보고 앳된 얼굴이 있대. 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에서 상징되는 평화와 광명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야.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다가 명령형 어미인 이 라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명령형이죠. 청유형은 뭘까? 청유는 부탁하는 거지. 자, 봐봐. 애들아, 조용히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야, 이따 물어라는 다르잖아요. 그쵸? 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자는 다르죠. 조용히 하자는 부탁하는 거야. 청유형이야.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명령하는 거야. 윤우야, 방 치워라. 이거는 명령형인 거야. 오늘 우리 청소하자 라고 얘기하는 건 청유형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령형 어미로 이제 1년의 시구가 종렬되고 있다. 달밤이 시려. 이거 대놓고 싫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네. 달밤이 싫대요. 그러면 달밤은 부정적 시어가 되겠네.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 눈물도 부정적 시어야. 너무 슬프잖아? 부정적 시어인데 골짜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뜻하는 부정적 시어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광명, 평화, 반짝거리고 밝은 이 밝을 명자죠. 밝음과 어두움인 명암이 대비되고 있는 거야. 그쵸? 명암이 대비되고 있다. 아무도 없는 뜰이면은 굉장히 어떻겠다? 외롭겠다. 맞아요. 외롭겠다. 외롭다라고 쓸 뻔했네. 외로움.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말줄임표까지 쓰이고 있어요. 말줄임표. 자, 3년 한번 볼게요. 해야 고운 애야. 네가 사오면 나는 무엇이 좋대? 청산이 좋대. 그럼 청산은 부정적 시어야, 긍정적 시어야? 긍정적 시어가 되겠죠. 또 푸른 색깔 산이니까 더 생명력이 넘치고 조금 더 동적인 느낌을 줘요. 자, 여기에서 헐헐헐 여기에서도 예쁜 소리가 나네.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자, 여기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가 비유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다들 배웠잖아요. 그 비유법 짤막하게만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비유법 선생님 너무 그건 지겨워요. 잘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다고요. 하지만 선생님과 배우는 비유법은 처음이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비유법을 배워보자. 비유법은 수사법 중에서도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꾸며주는 대상이 또 따로 있어. 꾸며주는 대상이 따로 있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뭘까? 바로 원관념이에요. 그럼 꾸며주는 대상은 원관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보조관념이라고 부를 거예요. 보조관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꾸며주는 대상에 어떻게 하는 거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비유가 아무거나 다 성립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성우. 머릿속에 딱 떠오른 형상화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성우 사이에 비슷한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 싶은 대상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성이 있어야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쳤었던 너무 귀여운 초등학생, 이제는 중학교 2학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유진쌤은 낙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낙타라고? 내가 왜 낙타일까? 나 속눈썹도 그렇게 안 길고 내가 뭐 낙타처럼 뭐 지방이 혹시 등에 이렇게 있나? 나 왜 낙타지? 선생님이 그 귀여운 비유법은 너무 좋지만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과 그리고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지 유사성이 없으면 비유가 성립될 수 없어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맞아, 나 T야.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아니에요, 낙타랑 똑같은 점이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걸을 수 있는 동물이 뭐야? 낙타지. 선생님이 진짜 나 운동 다 못하거든? 진짜 나 숨쉬기만 간간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걷는 거야. 걷는 건 진짜로 지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거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나 물을 잘 안 마시잖아.
수업하면서 이렇게 물 안 마시는 선생님 드물거든. 나 하루에 물 한 잔도 안 마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유사성을 묶어서 낙타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과 보조관념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유사성을 찾아가지고 꾸며주는 게 바로 비유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비유법은요, 지구법으로 알고 있죠. 지구법은 노래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지구법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에다가 고리를 걸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연결고리를, 걸쇠를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를 걸어버리냐? 뭐뭐같이, 뜻이, 처럼, 인양이라고 하는 고리를 걸어버리는 것이죠. 뭐뭐같이, 뜻이, 처럼, 인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걸어버린다고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구법의 예시. 사과 같은 내 얼굴. 그쵸? 자, 그럼 사과 같은 내 얼굴이야. 같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걸어준 거지. 여기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뭘까요? 맞아요. 내 얼굴이겠죠. 내 얼굴이 원관념이고 내 얼굴이 사과처럼 홍옥처럼 뭐 예쁘다 혹은 얼굴이 새빨갛다 동그랗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보조관념 사이에 연결고리인 같은이 붙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형처럼 예쁜 내 친구, 인형처럼 예쁜 내 친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럼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걸린 거죠. 원관념은 내 친구를 표현하려고 그래. 무슨 모습을? 예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형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가지고 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관념을 인형에다가 걸어버린 거지. 그 연결고리가 바로 같은, 처럼, 뭐뭐같이, 뜻이, 처럼, 인양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업하는데 안 쳐다보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역법뿐만 아니라 은유법도 있습니다. 은유법은 은근히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A는 B다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A가 뭐예요? 맞아요. 원관념이에요. B는 맞아요. 보조관념입니다. 그러면 은유법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시 바로 내 마음은 호수요. 너무 지겹게 들었었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말고 선생님이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어. 어떤 예시냐면 바로 여러분들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 배웠었죠? 열무를 30단을 이고, 그렇죠. 이제 시장에 나갔었던 어머니를 이제 추운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쓸쓸한 방 안에서 어머니의 배춧잎 같은 발소리를 기다리면서 숙제도 하고, 방 안에 이제 찬밥처럼 누워 있었는데, 찬밥처럼도 뭐야? 지구법이네. 이게 누워 있었는데, 엄마의 발소리가 너무 그리워. 그래서 창문 밖으로 깨진 창틀으로 엄마를 보는데, 엄마 언제 오지? 엄마 언제 오지? 하면서 뿌앵하고 울어버렸었던 그 옛날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현대의 화자. 오늘날의 화자, 다 큰 성인이 된 화자는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내 눈시울을 붉히는 어린 시절의 내 유년의 옛 윗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쵸? 유년의 윗목, 유년 시절의 윗목이라는 거야. 자, 유년 시절, 내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뭐라고 하는 거야? 원관념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겠어? 내 유년 시절에 엄마 기다리면서 흑흑 울었었던 그 기억은 행복하고 막 여러 가족들끼리 막 욱적북적 모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도 아니고 어때요? 좀 쓸쓸하고 외롭고 춥죠. 그래서 윗목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아랫목이 어딜까? 얘들아, 여기 아랫목이랑 윗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랫목은 우리 온돌에서 따뜻한 곳을 얘기하고 윗목은 상대적으로 불이 닿지 않는 차가운 곳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윗목, 내 유년 시절은 쓸쓸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인법은
여기 앞에서 쓰였다시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비가 춤을 춘다. 선생님, 춤은 고양이랑 강아지도 출 수 있어요. 아니야, 정신 차려, 못 춰. 너네들 그거 저기 인스타 릴스로 AI 본 거야. 그치? 강아지나 고양이가 춤추는 게 아니라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춤은 리듬에 맞춰가지고 춤은 누가 출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의인법보다 더 확장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더 큰 개념이 화류법입니다. 화류법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무정물, 생명이 아닌 것, 무정물을 유정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유정물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이라서 그런지 많이 졸리니까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무정물의 무정물과 유정물의 차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선생님이 갑자기 우석이를 때렸어! 그럼 우석이 뭐라 그럴까? 아야! 뭐 하시는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진짜 우석이 정말 말 안 듣고 때리고 싶어 해가지고 칠판을 뻑 하고 때렸어. 그럼 칠판이 아야! 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않죠. 선생님이 책상을 이런 땅 하고 쳤어. 그러면 책상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쵸? 무정물, 감정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아닌 것이에요. 생명체가 아닌 것을 마치 감정을 느끼는 생물체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화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깃을 치는 청산이래. 청산은 푸른 산이죠. 긍정적 시어죠. 푸른 산이 깃을 친대. 깃을 치는 건 누가 가능한 거야? 조류들. 날개가 있는 동물이나 곤충들이 움직일 때 가능한 거잖아. 그쵸? 이거는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무슨 법이야? 맞아요. 화류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류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박두진의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되겠습니다. 자, 깃을 치는 청산, 화류법이 쓰였다. 그러면 이 화류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바로 청산의 역동적인 모습,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자, 다음 년 보면은 사슴을 따라간대요. 사슴 이거 긍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야? 뒤에 조금만 더 보면요. 양지로 간대. 양지는 해가 들어오는 빛이 밝은 곳이죠. 그쵸? 해가 들어오는 대지를 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거 5급반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양지로 간다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슴 잡아서 양지머리 쌀국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양지머리 쌀국수라니 고기 아니에요. 양지는 빛이 들어오는 대지를 뜻하는 거야. 제발 요즘 친구들 문해력 진짜 실화냐고, 어휘력 실화냐고, 알겠죠? 양지로 사슴을 따라서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논대요. 자, 그리고 칠범. 사슴은 약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초식동물이죠. 칠범은 뭘까요? 칠범은 칡을 두린 것처럼 무늬가 있는 호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살개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살. 그래서 칡범을 따라 칡범은 이 먹이사슬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바로 육식동물입니다. 그럼 이 육식동물은 부정적인 시어일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논대.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논대요. 사슴과 칡범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한 15분 뒤면은 사슴이 뼈만 남겠죠? 근데 이 화자가 바라는 것은 뭐야? 사슴과 칠범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를 원하는 거야. 자, 마지막 연 볼게. 가장 중요해.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꽃도 새도 짐승도. 이거 다 뭐야?
자연물이지롱. 자, 자연물도 한 자리에 앉는데 사슴도 칠범도 한 자리에 앉아서 와, 이것도 정말 힘찬 소리네. 와, 모두 불러서 한 자리에 앉아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죠. 그쵸? 화자가 소망하는 밝고 화합된 평화로운 세계를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가 소망하는 밝고 화합된 평화로운 세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시는 대체 언제 쓰여졌습니까? 정확하게 쓰여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46년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946년이라고 치요, 선생님? 1946년이면 우리나라가 광복 후예요. 자,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죠. 광복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직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그리고 영국, 소련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나눠?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면, 세계 2차 대전에서 항복을 하게 되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속상하게도 일제감정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뭘 하기로 결정을 했냐? 바로 신탁 통치를 하기로, 최장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신탁 통치는 대신 청탁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한다라는 거야. 일단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이 4개의 국가가 대신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미국과 영국은 자본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잖아. 그쵸? 자본주의 진영이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와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맞아요. 박수 한번 줍시다. 와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죠. 그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나라의 결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38도선을 그어놓고 갈라버려요. 미국과 영국은 남쪽의 한국, 남한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소련과 중국은 어디랑 붙어 있어요? 맞아요. 함경북도와 그리고 평안북도에 붙어져 있으니까 북한을 지원하겠다. 대신 청탁 통치를 하겠다. 대신 청탁을 받아 통치를 하겠다. 신탁 통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어디에 갔을까? 북한에 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분열되었어. 사이가 좋았을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열된 민족의 상황, 그런 시방을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광복 후에도 이제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화합하자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유추하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기가 다 되셨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더 이상 잼민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했나 필기하지 않았나 뭐 확인해 볼 필요 없겠죠? 그쵸? 확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자, 아래로 내리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선생님이 4분 드릴게요. 4분 동안 풀어보고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간이 이동하나요? 공간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빨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주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수미상관의 구조? 수미상관의 구조는 뭐예요? 첫 번째, 시작의 연과 끝나는 마지막 연이 같을 경우 수미상관의 구조라 그러죠. 수미상관의 구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가 되고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쵸? 해에도 인격을 부여했었죠. 3번이 정답이 되고 계절의 변화 아닙니다. 그리고 화자의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청유형 문장. 이게 함정 문장이었었거든, 얘들아. 이 시에서는 청유형 문장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명령형 어미가 들어가 있다. 명령형 어미 바로 무엇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야 소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청유형은 뭐예요? 뭐뭐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2번 문제로 같이 쓱싹 내려가 볼게요. 너무 크다, 그치? 너무 커요. 자, 어때요? 작죠, 조금? 이런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윗글을, 은유를, 자, 우리 문제 봐야 돼? 윗글에 은유를 형성하는 요소를 고르는 것이에요. 그쵸? 첫 번째 볼게요. 말줄임표를 사용한다. 이 시, 박두진의 해에서 말줄임표가 사용됐어요? 네. 사용됐어요. 하지만, 은율 형성 요일은 아닙니다.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은 리듬감을 준다는 건데 점점점 말 줄임표가 운율 형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저기 있잖아요. 점점점점 하는 게 운율감, 리듬감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한다. 음성상징어는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우석이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의태어와 의성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의태어는 무엇이냐? 그 형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형태를 보고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장 기어간다. 실제로 아기가 기어갈 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지 않죠. 얘들아, 생각해봐. 아기가 걸을 때 뻐짝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어갈 때요. 그쵸?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기가 아장 걷는데 걷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 이글이글 타오른대. 이글이글. 진짜 타오를 때 나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 모습을 보고 불길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이글이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나비의 날갯짓. 나비가 헐헐헐 난다. 나비의 날갯짓에 소리가 나요? 나지 않아요. 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소리를 만들어낸 거야. 의성어는 그럼 뭘까? 소리 그냥. 맞아. 실제 소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아지 어떻게 울어요? 월. 맞아요. 월월 이렇게 울잖아. 근데 서구권 국가에선 강아지가 어떻게 운다 그러지? 어떻게 운다 그러지? 바우바우라 그래, 얘들아. 바우바우. 그러면은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똑같은데 듣고 언어로 쓰는 거는 다 다르네. 그쵸? 실제 나는 소리를 언어로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물건을 떨어뜨렸어. 그럼 무슨 소리가 난대? 쨍그랑도 낼 수 있고 쾅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 실제로 나는 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정리를 해둔 거잖아요. 자, 이 시에서 선생님이 물결 쳤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그쵸? 물결 쳤던 시어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시어, 의태어와 의성어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이글이글부터. 의태어죠. 이글이글. 그리고 헐헐헐은? 뭐라고요? 헐헐헐은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그렇죠, 의태어죠. 헐헐헐. 그럼 의성어는 뭘까요? 그렇지, 워이가 되겠죠. 워이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형으로 시어를 중단한다. 그럼 은성상징어 사용됐으니까 이거 맞고,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한다. 명사형이라는 것은 해, 달밤 이런 식으로 명사로 시어가 종결된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X입니다.
대체로 사음보의 리듬을 사용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사음보 AABA.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들 맞추셨죠? 자, 이번에는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이 시에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는 밝음 또는 긍정, 어둠 또는 부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을 대립적으로 배치해가지고 명과 암이 대치되고 있죠.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둠 또는 부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은 현재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밝음 또는 긍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은 화자가 소망하는 무슨 세계?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자, 아닌 것은 무엇일까? 1번부터 보자. 1년에서 맑게 씻은 얼굴과 앳된 얼굴은 해의 밝은 이미지를 부각하죠. 자, 2연. 2연에서 달밤과 골짜기는 부정적 현실에 놓여있음. 뭐야? 우리 민족이 강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 세 번째, 청산이 조화라는 평화의 세계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맞나요? 그렇죠. 4연. 4연과 5연에서 사슴과 칙범은 화자가 극복해야 되는 존재? 그죠? 극복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화합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고 6연에서 앳되고 고운 날 모든 존재가 화합하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의 반복이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기억은 뭐예요? 그렇지, 해야 솟아라. 자, 해야 솟아라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시는 광복 이후인 194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가 쓰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창작 시기로 본다면 이 작품은 광복 직후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작가의 사상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복 직후의 현실은 남북 분단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였으며 조국과 민족의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습니까? 분열과 갈등이 아닌 평화, 화합. 좋아요. 자, 지금 평화롭고 화합된 화합? 자, 화합. 세계를 소망하고 있죠. 그쵸?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해라는 상징적인 시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원래는 우리가 뒤에 있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까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나가봅시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자, 자, 우리 숙제 먼저 얘기할게요. 숙제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19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문제로 봤을 때 많지 않죠? 그쵸? 19페이지까지 잘 풀어오고 황만근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나갑시다. 오늘 수업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날이죠? 내일이요? 네. 학원 가는 날.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